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네 번째 오물풍선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게 총 1,600개를 넘어섰는데요. 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틀자 맞대응 성격으로 다시 내려보내면서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수위 조절도 하는 모양새인데요. 오물풍선과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로 긴장 수위가 점점 올라가는 상황. 자,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분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북한의 대응부터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종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오물풍선 낙하에 주민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종이 잘란 거, 막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거 찢어갖고 자른 거, 또 일반 쓰레기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어젯밤 9시 40분부터 7시간 가까이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4시간 만에 보복성 4차 살포를 감행한 건데 3차 살포를 한 지 하루도 안 돼 또다시 공격을 이어간 겁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포착한 풍선의 개수는 310여 개지만 서풍이 강하게 불어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6분의 1인 50여 개입니다. 일부는 서울 중심부에 떨어져 새벽 시간 일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4차 살포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문을 내고 만약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담화문에서 100배 갚아줄 것이나 한국을 괴뢰라고 하는 등 막말 비난이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북단체가 이르면 내일 20만 장의 대북전단을 추가로 날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 역시 전방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렇게 날아온 오물풍선은 심지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 떨어졌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뚫리면서 방공망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경호작전 실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단 곳곳에 종이 조각이 흩뿌려져 있고 군인과 경찰들이 수거 작업을 합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내용물은 폐지 조각들로 수거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실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로부터 가깝게는 약 600m 떨어진 박물관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인 대통령실 상공이 북한 풍선에 뚫린 셈입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북한 풍선에 뚫렸다며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4차 살포에 서울 용산구에만 오물풍선 관련 신고가 4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이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폐지 조각이 흩뿌려지고 시민들이 놀란 듯 상공을 바라봅니다. 잠시 뒤 경찰과 군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고 수거 작업을 진행합니다. 옥상 조그만한 게 떨어졌어. 종이 조각이야. 그걸 내가 끌어서 쓰러 담아서 놔뒀어. 군 당국은 국민 안전 조치를 최우선에 대응하고 있다며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도 실시간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어제 우리 군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오늘은 그 옆에 대공포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접경 지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 먼저 우리 측이요. 대북 확성기 옆에 방공포를 배치했다고요? 네, 이곳은 어제 6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한 서부전선 파주 접경지입니다. 지금은 고요하지만 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군은 2km 넘어 북한 땅이 보이는 곳에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습니다.
초소에는 병력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인근의 비호복합 대공 장갑차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확성기 원점 타격에 대비한 전력 배치로 보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자유의 소리 라디오에는 하루 종일 BTS, 레드벨벳 등 K-팝이 흘러나왔지만 확성기로 방송되진 않았습니다. 군도 북한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북한도 대남 확성기 설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까? 네, 군 당국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대북 확성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군사분계선 민경대대에 북한군이 확성기 설치하는 모습이 식별된 겁니다. 과거 4단보다 커진 5단으로 확성기를 쌓아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안개가 짙게 끼어 북한 모습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개풍군 선전마을과 초소에서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대남 방송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한인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에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어요.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 뭡니까 새로운 대응이? 예, 지금으로선 공격인 듯 공격이 아닌 듯 이 애매모호한 회색지대 도발의 방식을 새롭게 마련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대남 심리전, 그중에서도 대남 확성기 재개 카드입니다. 현재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미 우리 군이 어제 대북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북한은 설치를 끝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전단 살포도 거론됩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들처럼 북한도 민간으로 위장한 단체를 만들어서 선전물을 살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어제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면서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격 원점 식별이 어려운 목함지로의 도발과 같은 카드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군 안팎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만약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우리 영토와 영해에 대한 직접 타격도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진행되지 않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앞으로는 이어진다면 2015년과 같이 우리 대북 확성기를 향한 포 사격 도발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또는 북한이 서해에 자의적인 국경선을 선포해서 우리 선박의 운항을 꼬투리 잡은 다음에 서해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것 역시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아, 대응을 해야 할 게 많아 보이네요, 시나리오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격추를 시키진 않고 떨어지면 줍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뚫렸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북한의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인근 600m 지점까지 날아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주변 3.7km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코앞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이태원역 등 총 3곳에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도 북한의 정찰용 무인기가 이 비행금지 구역으로 진입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방공 필요성이 있는 구역까지도 북한의 풍선이 무분별하게 날아든 겁니다. 사실상 우리 군 대응이 지금 거의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우리 군 대응 지침에는요. 풍선의 경우 격추가 아닌 관찰과 추적을 면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격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되는 건데요. 합동참모본부도 오늘 용산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 역시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떨어진 뒤 회수하는 기존 매뉴얼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생화학 공격에 필요한 장비가 동원되는 징후도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을 강대강 대치 국면입니까? 아니면 뭐 조금 이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지금으로서는요. 남북 모두 숨을 고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담화문에서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도발의 병행을 새로운 대응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도로 읽히는데요. 지난 2일 북한은 전단 살포만을 조건으로 꼽았는데 새로운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서 대응 수위를 쉽게 높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사용하던 한국 괴뢰라는 표현에서 이 괴뢰란 단어를 빼는 등 비난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도 오늘은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탈북 단체들이 계속 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며 대북 압박에 나선다면 북한도 다시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뭐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기자 김민곤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대치 중인 국회로 이번엔 연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등 잠시 뒤 11개 상임위원장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민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 기자, 그럼 원구성 협상은 완전히 결렬이 된 거예요? 결렬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 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협상을 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렬될 경우 민주당 뜻에 따라 밤 8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에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거의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게 짜겼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 도단입니다. 우 의장은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법권의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법안 하나를 정말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결국 야권만 참석한 채로 본회의가 열릴 전망인데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민주당 목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되지 않으면 목요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으로 강행 처리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 룰을 사실상 정했는데요. 당신 100% 룰을 정한 지 1년 반 만에 수정합니다. 이 당내에서는 작년에 친윤 측이 무리하게 룰을 개정했다가 명분도 민심도 다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부터 이어져 온 당원조사 70%, 여론조사 30% 규정을 당원 100%로 바꾼 겁니다. 당시 비윤계에서는 친윤 대표를 세우려고 민심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4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하지만 당시 친윤 지도부는 밀어붙였습니다. 당심이 곧 민심인 시대입니다. 이번 당원 개정을 계기로 모든 당원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개정된 룰로 친윤계가 지지하던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다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원 개정을 추진합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띄운 2인 지도체제는 한동훈 견제용이냐는 의심과 당내 반발 속에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1등이 만약에 비윤, 거의 다 후보들이 비윤 아닙니까? 비윤 후보. 그래서 2등은 친윤 후보로 만들겠다. 자기적인 구상 냄새가 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년 전 전당대회 때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주류 측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주자 호불호에 따라 시스템을 바꿔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시 깨끗한 정치하겠다며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박탈하겠다고 한 당원 80조가 사라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개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당헌 80조 삭제를 의결했습니다. 2년 전 이재명 대표 취임 후 정치보복에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이 대표 방탄용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참에 아예 삭제한 겁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들어진 정치 혁신안입니다.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한다.
추가 기소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 탓을 했습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요.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미 그 당직을 정지하지 않고 대선 1년 전 당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도 오늘 최고위를 통과했습니다.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1년 이내라도 당대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겁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이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당헌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오는 17일 확정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계획인데 뭘 의심하고 있는 건지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인정받은 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겁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 법원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봤는데 이게 제3자 뇌물이란 겁니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해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세관 신고 없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이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때 적시했듯 최소 17차례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인정되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사흘 만에 항소했습니다. 다음 항소심에서 이종대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비리에 이어 대북 송금까지 모두 4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불만이 많지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거나 직접 선출하자는 얘기까지 거론되면서 삼권 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향해 공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SNS에 이전 부지사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더라면 판사 탄핵 움직임과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을 것이란 글을 공유하며 심판도 선출해야 하라고 썼습니다. 판사를 선거로 뽑는 선출제까지 거론한 겁니다. 같은 당 의원의 글도 공유하며 이런 검사의 요런 판사란이라며 판사 개인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으로 사법부를 흔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은 헌법상 법관을 선거로 선출할 수 없어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인데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 만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종결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권익위 종결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일타 강사를 자처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조속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요. 누구와 함께 못 가나요? 네, 정확히 누군지는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수계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이준석 의원 이런 답을 내놓은 겁니다. 수계. 누굽니까, 수계가? 네, 이준석 의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한 사람만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맞는 거겠죠. 다들 머릿속에다 보수 파탄 수계하면 아, 그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수계가 졸개들과 같이 떠나야죠. 누군지는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의원이 주로 비판하는 사람인가 보죠? 네,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은 안 했지만 이 맥락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 같죠. 그리고 졸개들은 국민의힘 내 친윤 세력을 지칭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의원 왜 정확하게 이름을 딱 얘기는 안 하는 걸까요? 네, 이 의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I'll say that an imminent threat to the science sector in Korea is like I would have mentioned some stupid person star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students from 3,000 to 5,000. 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의원인 만큼 품위 있는 비판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품위 있게 할 말 다 한다 이거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 두산 유니폼 입고 시구를 했어요. 근데 우는 뭐예요? 네, 야구장에서 흘러나온 야유 소리입니다. 어제 배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를 연고로 하는 두산팀의 시구자로 나섰다가 야유를 들었습니다. 홈팀, 원정팀 다 응원도 했는데 왜 야유가 쏟아졌을까요? 네, 상대가 광주를 연고로 하는 기아팀이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인 정치인이 시구에 나선 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배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의혹을 주도하고 있죠. 네, 원래 이렇게 국회의원이 시구를 하나요? 잘 못 본 것 같은데. 원래 주로 지자체장들이 연고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시구나 시타를 하죠. 한화 대전 이글스 화이팅! 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시구에 나선 사례는 드문데요. 두산 측은 잠실구장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사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시장들의 참견은 뭡니까? 네, 시정 살피기도 바쁠 텐데 여의도 정치에 참견하느라 바쁩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3개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개정은 이재명 당의 완성, 국가 안보는 유치하다 하고 본인 방탄은 진지한 분 등 비판 내용도 다양했습니다. 와, 하루에 3개를 올렸어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비판글을 계속 올리던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다며 필요한 얘기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야말로 여의도 참견의 원조죠.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패하고 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어. 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아내 쉴드 치느라 참 고생이 많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시정보단 차기 대권을 우선해 두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지자체 주민들도 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개원이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 휴진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각 그 시도가 그 진료 명령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라 진료 명령을 내릴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18일 전면 휴진 예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원이에게 진료 명령을 내려 18일 휴진하려면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18일에는 전국 개원이 모두에게 업무 유지 개시 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 정지 15일과 1년 이내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정부가 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난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파업된 개원이 휴진율이 21%,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3일 동안에는 6.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이번엔 높은 휴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휴진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진료 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의협의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의협 회장 등 임원에겐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휴진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요즘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는 수강생이 더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학생을 태우고 주말에 1박 2일 원정 오는 전세버스와 학부모 승용차가 뒤엉켜서 도로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곳은 매주 주말이면 대형 버스와 승용차들이 도로와 골목 곳곳을 점령한다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형 버스가 도착하자 학생들이 캐리어를 싣고 차에 올라탑니다. 지방 고등학교에서 올라와 주말 동안 1박 2일 학원 수업을 듣고 다시 내려가는 학생들입니다. 지방에 매번 저희가 저희 차로 데려다 주기가 애매하니 같은 시간에 같은 친구들을 모아서 가는.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집 맞춰가지고 가는데 의대 진학하고 싶은 애들이 많긴 해요. 학원 수업이 일제히 끝나는 밤 10시가 되면 교통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의 양끝 차선을 대형 버스와 승용차 수십 대가 200m 넘게 점령했습니다. 한번 나갈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길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막히니까. 길이 마비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증가한 데다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지방 유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엄마들이 다 고민을 하죠. 강원도 쪽으로 간다는 사람들도 많고 유리하기는 몰라서요. 학원들도 주말 의대반을 확대하는 등 수요 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의대 지원 문제와 맞물려서 버스 같은 걸 대절을 해서 지방 수험생들이 서울로 원정 수업을 오는 경우가 좀 늘지 않을까. 의대 증원 특수에 주말 대치동 학원가는 더 번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입니다. 브레이크가 풀려서 비탈길을 굴러내려가는 트럭.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가 줄지 않는데요. 한 청년이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타서 사고를 막았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탈길에서 내려오는 1톤 트럭. 한 남성이 달려와 운전석 문을 열려다 실패하고 트럭은 길가에 세워진 차량과 충돌하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달려간 남성이 끝내 운전석에 올라타고 그때서야 트럭은 덜컥하더니 멈춰섭니다. 주차된 트럭이 비탈길을 내달린 건 지난 4월 10일 오후.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운전석에 올라탄 건 30살 이희성 씨였습니다. 어르신이 그 트럭 뒤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가시더라고요. 뭐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냥 어떻게 우겨 넣어서 발에 그냥 브레이크 그냥 올려놓은 것 같아요. 당시 사고가 난 비탈길입니다. 이곳이 학원가여서 비탈길 아래쪽에도 학원 차량 등이 많이 주정차돼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부상까지 당했지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갖고 그때 발목이 돌아갔어요. 발목이 이렇게 골절됐지만 혹시라도 애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오늘 낮 서울 양천구에서도 승합차가 비탈길을 거꾸로 내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문 열린 승합차에 매달렸던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넘어지고 차량은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가스 배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노출됐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중독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욕설했던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붙잡습니다. 그러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자전거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어디서 봤어? 가도 되는 자전거야? 물어보는 거야.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자 갑자기 아이는 차도로 뛰쳐나가고 욕설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다 붙잡힌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계도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만 10살이 되지 않은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친구는 불왔고 본인 자전거를 가져간 걸 인정했고 근데 이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잖아요. 문제도 다 계도하고 부모 인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해당 어린이는 지난 3일 학교 무단 이탈을 막는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린 A군이었습니다. 당시 A군은 교감 선생님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침을 뱉어 무리를 빚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 침해와 학교 폭력 사안으로 A군에 대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A군의 잇따른 일탈 행위와 관련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긴급 보호 조치를 경찰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병원 응급실에서 문신을 드러내며 난동을 부리는 MZ 조폭들.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여자친구를 팔아버리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이들 중 한 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MZ 조폭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머리에 붕대를 한 남성이 윗옷을 찢더니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까지 문신을 드러낸 채 가세해 의료진에게 항의합니다.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최근 이 일당 중 한 명인 20대 이모 씨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인에게 200여만 원씩 120번 넘게 빌려주고 일주일에 30% 이자를 붙여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연 이자는 1,560%에 달했습니다. 그런 뒤 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여자친구를 섬에 팔아버리겠다, 신체 부위에 해를 가하겠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경찰 지구대로 도망치자 경찰 앞에서도 문신을 드러내며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준법 의식 또한 미약한 걸로 보인다면서 상당 기간 격리해 사회를 보호하고 교화, 갱생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MZ조폭에 대한 처벌은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조폭 일당에게도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인을 이렇게 돌려보낸 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멕시코의 클럽 유리난간이 부서지면서 수십 명이 1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쳤는데요.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산루이스 포토시시의 한 클럽 입구. 갑자기 하늘에서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행인들도 놀라 하나둘 모여듭니다. 추락한 이들 가운데 몇몇은 서둘러 일어나 현장을 급히 벗어나지만 대다수는 미동조차 없이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각 7일 밤 건물 3층에 있던 클럽 발코니의 유리 난간이 부서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난간 주변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다 떠밀리면서 약 12m 높이의 건물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로 최소 3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ran más de lo que cabían. Estaban empujándose casi al momento de que ya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클럽에선 멕시코 유명 가수의 공연이 열려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난 클럽이 사전에 공연 개최와 관련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in ningún control de personas asistentes a este evento y provocara esta tragedia.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클럽은 앞서 시설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이미 시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클럽을 폐쇄하고 클럽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인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은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최근 외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두둔했던 푸틴 대통령. Ну, соседи наши. Мы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отношения. Нравится это кому-то или нет? 이르면 몇 주 안에 푸틴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6월 중 푸틴이 북한에 이어 베트남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같은 매체를 통해 푸틴의 평양 방문이 성사될 것이라며 적극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방북이 올해 성사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24년 만에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방북을 계기로 푸틴과 김정은이 북한 이주 노동자 문제와 북한 관광 개발 이슈 등을 의제로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양대 축 중의 하나로서 북한의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그러한 지위를 포기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도 있으리라고. 특히 북한이 얼마 전 실패했던 정찰 위성 발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관련 군사 지원을 끌어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에 발이 묶여서 한동안 유세를 못했죠. 6주 만에 본격적으로 남서부 지역 공략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폭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40도 넘는 무더위에 핵심 지지층인 노년층 지지자들이 쓰러졌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야외 유세장에 오르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nd now, by the way, it's 110, but it doesn't feel it to me, right? If anybody gets tired, you'll let me know. We have people, they'll pick you up right away. 곳곳에 더위를 식히기 위한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이 돌아갔지만 이날 모인 2만 명의 지지자 중 트럼프 지지층의 핵심인 노년층 지지자 6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There's a movie called No Country for Old Men. That's today. That's every day in Vegas. If you don't have a car, you're going to pass out on the street.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으로 지난 6주간 유세를 벌이지 못한 상황. 애리조나주 피닉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등 남서부 경합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지만 폭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직전 행사인 피닉스에선 낮 기온이 45도까지 오르며 11명의 지지자들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A microwave. It's hot, and no matter how much water you use to cool yourself off, it dries up, and you're just sweating and cooking out here in the heat.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뉴욕 검찰과 화상 면담 등 후속 재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폭염 속에서도 남서부 경합주 일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백악관 앞에 붉은 옷을 입고 모인 시민들,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리스크가 올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붉은 옷을 입은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거짓말이라는 피켓을 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과 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 3만 6천여 명의 이름이 적힌 붉은색 천으로 백악관 울타리를 두르는 퍼포먼스도 선보였습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피난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이 이스라엘이 건너선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계속 공격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며 반전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시위대는 백악관 앞 동상으로 몰려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가자지구를 해방하라라는 내용의 낙서를 남겼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청년층이나 무슬림 유권자들이
바이든 정부의 이스라엘 지원 정책에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8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네, 여행 갈 때면은 한 번씩 들르는 곳 휴게소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휴게소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놀이기구에 숙박시설까지 갖춘 일본의 휴게소. 세계를 가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2시간을 달리니 산 능선을 배경으로 탁 트인 광장과 깔끔한 일본식 전원단지가 등장합니다. 미치노에키라 불리는 일본 국도상의 휴게소인데 이곳 자체가 인기 휴양지가 된 겁니다. 미치노에키는 1990년대 초 지역 살리기와 도로 휴게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생겨났는데 당시 100여 곳에 불과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 12배나 늘었습니다. 買うだけじゃなくてご飯食べて遊んでみたいな一日楽しめる場所かなと思います。 수용 인원이 5만 명인 도쿄돔보다 2배 가까이 큰 이곳에 연못을 중심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대형 농산물 맛집, 그리고 잔디, 썰매장 같은 놀이시설이 가득합니다. こちらに来るのが目的。5回から6回ぐらい来てます。こちらに来るのに1時間ちょっとかかるんですけど、やはり来る会がありますね。 지난해 방문객만 250만 명. 지나가다 잠시 들르는 수준이 아니라 휴게소 자체가 목적지가 됐습니다. 도쿄 남동쪽 지바현의 휴게소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체육관을 개조한 마트에선 지역 특산품을 팔고 식당에선 학창시절 급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교실은 이색적인 호텔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쪽에 침대가 보이지만 칠판과 책상 걸상이 놓여져 있어 초등학교 교실 모습 그대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教室に泊まれるというのが一つの売りになってます。とりわけワクワクしていただければ嬉しいなと思います。 富士山을 보며 대관람차를 타고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형 휴게소부터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휴게소, 온천 휴게소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村民の人が携わっております。あそこに物を作って売るというその励みとですね。 국도 휴게소들은 연간 총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6개월 만에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올해 첫 순방지는 중앙아시아 3개국인데요. 포항 영일만 석유 개발에 이어서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자원 외교가 목적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순방 외교를 재개한 건데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핵심은 자원 외교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보유량 세계 4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우라늄과 리튬, 아연, 텅스텐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들인 만큼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해서 첨단 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지난해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지난주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은 전략지 공략 3탄 성격이 강합니다. 이들 국가는 자원이 풍부하지만 국가 개발을 원하고 있어 우리에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밝힐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중앙아시아의 자원을 연계한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대표적입니다. 또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해 내년 한국에서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이 회사 액트지오를 둘러싸고 논란이 꺼지질 않고 있죠. 세금을 체납한 부실한 회사다.
액트지오 결과를 다른 업체에도 검증을 받았어야 했다.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액트지오사가 2019년부터 약 2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액트지오사는 4년간 법인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법인 자격이 박탈된 지난해 2월 계약을 준 한국석유공사가 세금을 대납해준 덕에 법인 자격을 되찾았다는 주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계약 당시 체납을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체납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제 입찰에선 납세 증명서가 필수 요건이 아니고 용역 대금 지급 시기도 5월이어서 세금 대납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매출 3,800만 원짜리 영세업자에게 국책 프로젝트를 맡겼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입찰 당시 규모가 더 큰 기업 두 곳이 있었지만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최고 권위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축했습니다.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그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해 탐사와 측량은 안보 문제라서 교차 검증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롭게 발견된 요망 구조의 위치를 고려해 효과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광구를 이달 안에 다시 짜고 다음 달 첫 시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이달 초에 가격을 또 올렸습니다. 올해만 두 번째 인상인데요. 예물 시계로 많이 팔리는 모델은 7개월 새 150만 원이 올라서 1,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롤렉스가 지난 1일 돌연 제품 가격을 약 5% 올렸습니다. 통상 롤렉스는 매년 새해에만 가격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1월과 6월 두 번이나 인상했습니다. 예물시계로 유명한 모델은 지난해 말 1,142만 원에서 1,29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7개월도 채 안 돼 150만 원, 13% 넘게 오른 겁니다. 롤렉스의 기습 인상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국 고객이 호갱이라는 불만글이 쏟아집니다. 최근 몇 년간 연중 인상은 처음 본다며 오늘이 제일 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 롤렉스 매출은 약 2,944억 원. 직전 연도와 거의 비슷하지만 같은 기간 기부금은 4억 원에서 1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롤렉스에 이어 다른 명품 시계 브랜드도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스위스 고가 시계 브랜드인 IWC도 다음 달 국내 가격을 3%에서 5% 인상합니다. 오메가도 다음 달부터 국내 판매 가격을 약 3%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물속의 포식자라 불릴 정도로 물고기를 마구 잡아먹는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는데 강경모 기자가 이 가마우지 포획 작전에 동행했습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가마우지가 강물 위로 떨어집니다. 다 잡은 줄만 알았던 가마우지. 그대로 잠수해 물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쫓고 쫓기는 민물 가마우지 포획전. 엽사 2명이 4시간 반 동안 소양호 일대를 돌아다니며 잡은 가마우지는 총 8마리.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포획수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이 짙는 철새 습성을 버리고 텃새로 자리 잡으며 흩어져 버려 포획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수백 마리가 목격되던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도 요즘엔 한 마리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피해는 그만큼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요. 가마우지들은 그물까지 찢어 잡힌 물고기마저 먹어치웁니다. 까마귀가 영리하다고 그랬는데 까마귀보다 더 영리한 게 가마우지 같습니다. 흩어져서 구역을 나누어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다닙니다. 수중 생태계를 위협할 만큼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가마우지와의 숨바꼭질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단오답게 더위가 더 강해졌습니다. 영남 곳곳에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발표됐는데요. 이 폭염주의보는 하루 중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나날이 더 더워집니다. 서울은 주 후반에 32도, 대구 등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까지 치솟습니다. 오전에 일시적으로 수도권과 울산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오후에는 전국에 오존이 많이 생성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21도 안팎에서 시작돼 낮에 서울과 광주 31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한때 영남 내륙에는 최대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막다가 주말에는 제주와 수도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삭제한 당헌과 당규 9년 전엔 1호 혁신안이었습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후보 탓에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요. 깨끗한 책임 정치하겠다며 내세웠던 조항들 이번에 싹 사라졌습니다. 지난 9년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앞으로 가는데 정치는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뒤로 가는 정치.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